챕터 3-21 무의식적 감정, 의식적 느낌, 그것들의 신체적 표현 일부 우리는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카 코코슈카, 에곤 실레 같은 화가들이 얼굴 표정, 응시, 손짓과 몸짓, 색깔이라는 수단을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접근법은 감정을 연구하는 현대 신경과학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들만이 아니라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몰두했던 의문이다. 감정의 의식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뇌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뇌 영상 기법을 비롯한 신기술들이 등장한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의식적 감정과 무의식적 감정이 뇌에서 다른 식으로 표상될까? 목적이 서로 다르고 몸에서 표현되는 방식도 다를까? 거의 19세기 말까지도 감정은 특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통해 생긴다고 여겨졌다. 우선 사람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건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화난 표정을 지은 채 손에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을 인식한다. 이 인식은 대뇌 피질의 의식적 경험을 빚어내고 이 경험은 몸의 자율신경계의 무의식적 변화를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손바닥에 땀이 밴다. 게다가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 1884년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문에서 이 가정을 통째로 뒤엎었다. 그는 1890년에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심리학 원리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까지 나온 뇌, 마음, 몸, 행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요약하고 논의했다. 그는 심리학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의식이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심오한 깨달음도 그중 하나였다. 우리 몸이 감정이 밴 대상이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 뇌가 몸의 반응을 어떻게 읽는지 제임스는 단순히 파악된 대상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대상이 되는가라고 했다. 제임스의 19세기 심리학적 깨달음은 감정을 살펴보는 21세기 생물학의 핵심을 이룬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제임스만큼 인간의 정신을 간파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와 프로이트밖에 없다고 평했다. 제임스는 심리학 원리에서 감정과 느낌의 본질에 관해 진정으로 놀라운 가설을 내놓았다. 제임스는 뇌가 몸과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몸도 뇌와 의사소통을 한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감정의 의식적, 즉 인지적 경험이 몸의 생리적 반응보다 더 뒤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길을 가다가 곰과 마주치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곰의 포악함을 평가한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곰을 보는 순간 먼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다음에 나중에야 무섭다는 것을 의식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먼저 감정 자극을 상향식으로 처리한다.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심장박동과 호흡이 증가하고 그것이 곰에게서 달아나게 만든다. 그런 뒤에 우리는 감정 자극을 하향식으로 처리한다.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인지력을 이용하여 피신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지각에 뒤따르는 신체 상태가 없다면 지각은 감정의 열기가 없는 희미하고 특색 없는 순수한 인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곰을 보고서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두려움도 분노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거나 숨이 가빠진다는 느낌도 없고 입술이 떨리지도 팔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고 소름이 돋지도 몸이 저절로 떨리지도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남게 될지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어떤 감정이든 마찬가지다. 육체와 분리된 순수한 인간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헤르만 폰 헬르몰츠가 지각을 다룰 때 말한 하향식 무의식적 추론을 감정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자신의 가설을 소개하면서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강한 신체적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더 거친 감정이라고 할 것들, 즉 슬픔, 두려움, 분노, 사랑의 논의를 한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술 창작, 작품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더 미묘한 감정들이라고 한 것들에 관한 독특한 깨달음도 적었다. 제임스는 더 미묘한 감정들이 쾌락이라는 신체적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인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와 마찬가지로 제임스도 추함과 아름다움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인간의 삶이라고 보았다. 1885년 덴마크 심리학자 카를 랑게도 독자적으로 비슷한 개념을 내놓았다. 무의식적 감정이 의식적 지각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감정의 첫 단계는 강한 감정 자극에 몸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감정의 의식적 경험은 대뇌피질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에 관한 신호를 받은 뒤에야만 일어난다. 곧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불리게 된 것에 따르면 느낌은 몸이 대뇌피질로 보내는 특수한 정보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모든 사례에서 몸이 보내는 정보는 감정이 밴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반응을 통해 생기는 특정한 생리적 반응 패턴, 땀, 떨림, 근육 긴장도 변화, 심장박동과 혈압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게다가 무의식적 지각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감정 자극의 무의식적 지각은 생존에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927년 하버드 대학의 생리학자 월터 B. 캐넌은 제임스 랑게 이론에 한 가지 약점이 있을 가능성을 밝혀냈다. 그는 사람과 동물이 감정이 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다가 지각된 위협이나 보상이 일으키는 강렬한 감정이 미분화한 각성, 행동을 위해 몸을 기동시키는 원시적인 응급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캐넌은 이 반응을 기술하기 위해 싸움 또는 도피라는 표현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위협이나 보상에 반응할 때 이용 가능했던 한정된 선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캐넌은 이 반응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자극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느낌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싸움 반응과 도피 반응이 둘 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를 통해 일어난다고 파악했다. 교감신경계는 눈동자를 확장하고 심장박동과 호흡률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인다. 캐넌과 그의 스승인 필립 바르는 고통스러운 자극에 반응하여 생기는 감정 반응이 뇌의 어디에서 표상되는지 찾아내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시상하부에 이르게 되었다. 캐넌과 바드가 동물의 시상하부를 망가뜨리자 그 동물은 더 이상 온전히 통합된 감정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캐넌과 바드는 카를 폰 로키탄스키와 프로이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로키탄스키는 시상하부를 무의식적 감정과 연관지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 뒤에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감정을 본능과 연관지었다. 바드와 캐넌은 자신들의 발견을 토대로 시상하부가 무의식적 감정 반응과 본능을 매개하는 핵심 구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감정의 의식적 지각, 즉 느낌은 대뇌피질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감정을 보는 현재의 관점은 인지심리학과 몸의 생리적 변화를 더 민감하게 측정하는 장치들의 개발에도 영향을 받아왔다. 인지심리학은 뇌가 때로 혼란스럽게 뒤섞이는 환경과 몸의 신호들 속에서 일관된 패턴을 찾는 창작 기계임을 강조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샤우터는 뇌가 창작기계라는 이 개념을 캐넌의 싸움, 도피 반응에 적용하여 1962년 인지과정이 비특징적인 자율신호를 특정한 감정신호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샤흐터는 몸의 생리적 반응이 같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각된 감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창의적인 실험을 했다.
그는 자원한 젊은 독신 남성들을 연구실에 모은 뒤 일부에게는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동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 뒤 양쪽 집단에 에프네프린을 주사하고는 이 화학물질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 활성을 증가시켜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한다고 알려주었다. 나중에 그들을 면담하자 이 미분화한 자율성 각성이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남성에게서는 접근, 심지어 사랑의 느낌을 이끌어낸 반면 무서운 동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남성에게는 회피와 두려움이라는 느낌을 유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샤흐터의 개인의 의식적 감정 반응이 생리적 신호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그 신호가 일어나는 맥락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캐넌의 개념을 입증했다. 시지각에서 우리는 뇌가 카메라가 아니라 호머 같은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감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뇌는 맥락에 의존하는 하향 추론을 써서 세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제임스가 지적했듯이 느낌은 뇌가 몸의 생리적 신호의 원인을 해석하고 우리의 예상 및 당면한 맥락과 들어맞는 적절한 창의적 반응을 도출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임스의 뒤를 이어 샤흐터는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이 있을 때 사람이 경험하는 자동적인 피드백이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넌의 뒤를 이어서 그는 이 신체적 피드백이 반드시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려줄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샤흐터에 따르면 자율 반응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환기한다. 즉 상황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자율 반응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반응에 수반되는 것에 의식적으로 느낌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1960년 마그다 아널드는 샤흐터의 감정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그녀는 감정 분석에 평가 개념을 도입했다. 평가는 우리가 감정이 밴 자극에 반응할 때 거치는 초기 단계 중 하나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헤아림으로써 의식적 느낌을 이끌어낸다. 평가는 바람직한 자극과 사건에 접근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회피하는 비특이적 성향을 낳는다. 비록 평가 과정이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후에 그 결과를 의식적으로 자각한다. 심리학자 니코 프리다는 샤흐터의 관점을 더욱 확장해서 2005년에 감정의 의식적 경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주의는 각 악부, 현악부, 관악부, 기악부에 각기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의식적 경험, 즉 각기 다른 음악적 효과를 내도록 요구하는 교향악단 지휘자와 같다. 하지만 비특이적 각성의 평가가 펼치는 역할뿐 아니라 제임스의 원래 개념도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의 휴고 크리틀린 연구진은 각 감정마다 사실상 자율신경계의 서로 다른 반응을 촉발할 수 있고 이 자율 반응이 몸의 특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혐오의 두 가지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 의식적인 감정 반응을 조율하는 뇌 영역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위장과 심장의 생리 반응 기록과 결부했다. 비록 혐오가 특수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실험은 제임스 랑게의 감정 이론을 지지한다. 따라서 느낌은 감정이 밴 자극의 인지적 평가와 적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자극에 대한 특정한 신체 반응 양쪽을 통해 촉발되는 듯하다. 제임스 랑게 이론의 현대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감정을 보는 방식을 혁신했다. 감정이 뇌의 지각, 사고, 추론 체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신경계를 통해 매개되긴 해도 현재 우리는 감정이 정보 처리의 한 형태, 따라서 인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인지 관점은 더 폭넓은 것이다. 유타와 크리스 프리스가 주장했듯이 뇌의 정보 처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지각, 사고, 추론뿐 아니라 감정과 사회적 인지도 포함한다.
우리의 감정 반응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감정이 밴 자극에 촉발되는 무의식적인 생리적 변화와 의식적 느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부 끝. 사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내가 추가 녹음 그게 뭐냐면 이제 호르몬 칵테일이라는 건데, 우리 두뇌하고 감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섞이느냐 하고 그걸 호르몬 칵테일이라고 그러고, 신경전달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는 것들이 정도에 따라서 감정이 이제 마치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칵테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 뭐 아가씨가 나올 거다, 동물이 나올 거다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호르몬이 섞이는 게 달라지고, 뭐 아가씨가 나온다면 기대를 할 거고,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두려움을 기대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또 이제 에릭 킨델이 말하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단일 호르몬, 단일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할지라도 농도에 따라서 해석과 감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이는 것이 달라진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도파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 물질이라 할지라도, 물론 한 가지 물질이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그것이 농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두뇌에서 어떤 언어를 인지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농도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즉 이만큼 나오면은 뭐가 뜻이 달라지고, 또 어떤 한계를 그 농도가 더 진해지면은 또 전혀 다른 그 양질 전환의 법칙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그 대학의 아주 그 뇌과학 첨단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직접 뭐 MIT나 하버드 대학원생 수업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